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미국 서부를 개척하며 골드러시로 미국에 불을 쌓기 시작했던 개척자들처럼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아가서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고 인류를 다행성 인종으로 만들려는 인류 최대의 미션을 위해 스페이스X를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보다 현실적인 미션 실행을 위해 재사용 로켓과 가성비 높은 작고 강력한 통신 위성을 이용해 전 지구를 별자리처럼 연결하고 장소와 시간을 극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스타링크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70%나 버려지는 비효율적인 석탄 에너지를 대신해 태양광, 수력,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인류의 산업을 움직이기 위한 미션,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오늘의 테슬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서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만들고 전력망을 구성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브킨은 인류 문명을 바꾼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모빌리티가 바뀔 때마다 인류 문명이 크게 바뀌며 발전해 왔다고 했습니다. 인류 에너지 자원이 수력에서 증기기관 그리고 현재의 전기 에너지에 이르면서 인류의 산업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증가는 곧 인류의 부의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인류가 그동안 부의 증가를 위해 사용해 왔던 화석 연료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화석 연료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변화시켜야 하는 필연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마지막 시점에 도달해 있는데요. 이러한 인류의 생존 미션을 해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와 테슬라라는 미래 혁신적인 기업인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보다 10배 이상 안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할 새로운 출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을 맞을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는 것인데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으로 전 지구를 연결하고 테슬라 자율주행 전기차와 연결되어 테슬라를 모빌리티 컴퓨터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분석한 인류 문명을 바꾼 세 가지 요소인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모빌리티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미션과 핵심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천재가 만든 기업들이 앞으로 인류 문명을 크게 바꾸며 발전시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천재와 그 기업에 대해서 앞서 말한 대로 세계의 부를 움직이는 거액의 투자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일찍 그리고 조용히 투자를 시작해 왔던 것입니다. 2017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월드 거버먼트 서밋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무하마드 알 가와이 내각부 장관과 긴 시간 정말 뜻깊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무하마드는 일론 머스크를 인류의 천재들과 비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수학으로 증명해낸 천재 아이작 뉴턴, 인류를 마차 문화에서 자동차 문화로 바꾼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인류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라이트 형제, 상대성 원리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그리고 현재 우리 삶을 재창조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소개했습니다. 소개가 정말 대단하죠. 세계의 부를 움직이는 미래의 안목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미 6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아이작 뉴턴, 헨리 포드, 라이트 형제,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일론 머스크는 우연히 부자가 된 졸부이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미치광이라고 비아냥대던 시절에 세계의 부자들은 이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뉴턴과 헨리 포드, 라이트 형제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가능성에 조용히 투자를 시작해 왔던 것이죠.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과 미친 듯한 실행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궁금해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자신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과거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만의 생각의 틀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고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틀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루어가는,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식 생각의 틀인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인간 대부분이 유추를 기반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모방하면서 학습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생각의 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생각의 틀이 정해진다는 무섭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평소에는 이렇게 유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혁신을 이루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추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혁신을 위해서는 물리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논리에 이를 때까지 문제를 압축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전기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배터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배터리 1kW시당 600달러가 드는데요. 사람들은 배터리 가격이 미래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배터리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까지 파고 들어가면 분명 혁신을 이룰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만의 사고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식 생각의 제1원리 접근법입니다. 배터리 팩은 무엇으로 만들어지지?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다음 질문은 배터리 구성 요소들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 구성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리튬 등의 물질들과 전해액과 분리막 그리고 밀봉된 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러한 성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만약 이 금속들을 중간 업체들을 통하지 않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직접 구매한다면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쉬운 방법이 아닌 것이죠.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일론 머스크식 사고법 제1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결과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kW시당 600달러가 든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알아보니 1kW시당 80달러 정도만 지불하면 재료를 직접 구입할 수 있었던 거죠. 8분의 1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에 직접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배터리 형태로 결합할 수 있는지 연구했고 그 결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680 배터리셀의 성공 방정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며 익숙한 유추의 방식이 아니라 대상을 처음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고드는 물리학적 접근 방식이 일론 머스크식 사고법 제1원칙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해서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전기차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는 레거시 기업들을 자신의 충전 표준으로 선택하도록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고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방식을 스페이스 X에도 적용해서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처음 스페이스 X를 시작할 때 러시아에 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산 다음 로켓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려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무산되자
직접 로켓의 부품 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직접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훨씬 낮은 원가에 로켓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모두 미쳤다고 했고, 로켓이 폭발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친구들이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사고법에 따른 계획을 확신했고 결국 스페이스X를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 비즈니스를 만든 천재의 사고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이런 사고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자신이 성공하게 된 것은 바로 책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서점과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지식과 상상력을 키워왔는데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책 속에 있다고 하면서 책 속에서 자신만의 정보 공간과 세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나무를 가공해서 종이로 만들고 글자를 인쇄한 다음 단위별로 묶은 정보 덩어리입니다. 시대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 덩어리를 만들어서 보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 덩어리가 가지런히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인 셈이죠. 그런 면에서 최근 정보가 선별되어 모여 있는 곳은 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서점의 수많은 책을 보게 되면 아마 일론 머스크의 시각에서는 엄청난 정보 덩어리의 밀림과 같았을 텐데요.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지식의 숲이 바로 도서관과 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디오북과 전자책이 많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많은 석학들은 여전히 종이책을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이책이 가지는 독특한 장점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자책과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읽는다거나 생각을 위해서 잠시 멈추고 싶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해두고 싶은 경우에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이책을 읽게 되면 내가 생각이 더 필요한 부분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고, 필요한 생각은 메모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정해진 속도로 정해진 루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차를 타고 쉬고 싶을 때 잠시 쉬어서 가고, 가다가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 잠시 루트를 바꾸기도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과 속도로 독서라는 정적인 행위를 액티브하게 바꾸는 활발한 지적 활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책의 장점이고, 정보 덩어리의 숲인 서점과 도서관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체험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지적 경험을 액티브하게 확장하며 미래를 꿈꾸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책을 읽다가 생각을 쫓아서 완전히 집중하며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자신만의 세계로 몰두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지적 활동은 자신의 뇌를 이용해서 외부의 정보들을 시각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지적 활동을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비유했는데요. 인간이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들을 자신의 뇌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보 공간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형상을 두뇌의 일부가 처리해서 내면의 사고 과정으로 넘겨주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각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논리 연산 단계로 넘겨주는 GPU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논리 연산 덩어리인 알고리즘을 잘 만들면 현재의 인공지능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때 체득한 것 같은데요. 그런 체험이 인류의 뇌에 칩을 심어서 새로운 지적 능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내게 되었고, 그런 비즈니스로 연결된 것이 바로 뉴럴링크라는 회사인 것입니다. 테슬라가 완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FSD도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각 정보를 데이터로 바꾸어서 인공지능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운전 알고리즘을 OTA를 통해서 각각의 테슬라 차량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테슬라 차들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것인데요.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새로운 차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FSD인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인류가 만든 모든 노하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특히 물리적인 지식 덩어리의 공간인 서점과 도서관에서 자신의 뇌로 이 정보들을 체계화하며 확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과 창조를 위한 사고법을 발명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추 방식을 탈피해서 모든 것을 근본 원리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는 일론 머스크식 사고의 제1원칙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사고법을 통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시며 전기차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테슬라를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고 놀랍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고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사고법과 사고방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유추 방식이 아니라 근본까지 파고드는 집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삶에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발전적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일론 머스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창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투자에 있어서도 튼튼하고 안정적인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rry to be a bit late. Oh, no. I just came from the Tesla factory in Fremont. Yes. Wrong? There's always something wrong. Did you have to like? At any given point, there's always something wrong. Yes. Because there's just too many things going on. Yeah. So, I mean, one of the trickiest things about a car is that there's thousands of individual components. There are thousands of unique components, and even if one of those things is missing, you can't make cars. Yes. So, I mean, today's fiasco was, I kid you not, we were missing $3 USB cable. Okay, so we could not complete cars because, The whole line was stopped. yeah, So essentially because it's part of the wiring harness, so you can't put the interior in without this cable. And so we could either make a whole bunch of cars minus an interior, which means that you got to stack them up in the yard,
The resale value would be no good. Well, it can be done, but it's then things go out of Oh, sequence. right. And it's way more. It's way more you don't have a music moving production line that you have to send people out to hundreds of cars that are sort of sitting in the storage yard, and so and this happens to be a particularly pernicious cable that's kind of like routed under the carpet and in a difficult place, and it's literally $3, so we basically had to send people throughout the Bay Area to go and buy USB cables. Like little Radio Shack. You like Fry's. Oh, Fry's. Oh, that's better. You can have a hard Yes, time yes. getting a USB cable right now at Fry's. Oh, 'Cause really? We bought every one of them. That's good. And so we were able to continue production. And I don't want to belabor the anecdote, but essentially the supplier is in China, and we had Plan A and Plan B. And Plan A was like the normal supply chain process. And but what the supplier did was, instead of sending our parts in their own package, they grouped it together with a bunch of other stuff for other companies and sent that all via some extremely slow boat from China to LA. And when it got to LA, the other stuff didn't pass customs. And so they wouldn't let our stuff through because They it was put it part in of like a that. barrel of fruit or something. I don't know and what it they, I don't know didn't- what they put it in. Yes. But there's something that customs didn't like, Yeah. and the paperwork wasn't in order or whatever. So it got stuck there for like a couple of weeks. Yeah. And then we had Plan B. So we called them and said, look, you got to air freight some of these cables, because they're just little cables, Yeah. to us. And we talked to their U.S. subsidiary and ordered from the U.S. subsidiary, who then communicated to China. But then, because this was another batch of parts, it was kind of double the order, it exceeded the credit limit that we had. Oh, yeah, you got to. So it bounced off their credit limit, so they didn't ship it. Fascinating. So someone's losing their job now. This is. No, I'm kidding. like- No, you should fire anyone. It's pretty farcical. Oh, And yeah. anyway, so it's coming like tonight at 11 p.m. or something. Wow. And these things are happening like all the time. This was like an unusual circumstance. Yeah, that's like one example, but there's many things like that. So I guess, that's actually a really good example, because that kind of leads into what I've always been fascinated by a lot of what you're doing is, well, I guess, I'll start with, how did you get into this? Into cars? Into cars, into taking over NASA, into, well, not taking over NASA, I know, being a contractor for NASA. For the record, we're Yes, not yeah. taking over NASA. You're not taking over NASA. They'r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But you all are becoming a major provider of services for NASA. Obviously, kind of internet payments and payments generally. These are three completely different spaces. I think a lot of people would not take someone seriously if they kind of had a business plan in one of these. Right. Sorry to eat. Oh yeah, you take your time. What was your? Did you always think you were going to be doing this, or when did it dawn on you that you would try to revolutionize three industries? Well, when I was in college, I didn't actually expect to do it. So it was not like this is some long fulfilled expectation. But when I was in college, I thought about what are the areas that would most affect the future of humanity, in my opinion. And the three areas were the internet, sustainable energy, and space exploration, particularly if humanity becomes a multi-planet species. There's kind of like a pretty substantial bifurcation in our sort of future if we're either out there among the stars on multiple planets, or if we're confined to Earth until some obviously eventual extinction event. Yeah. Not that I'm pessimistic about life on Earth. I think things are likely to be good. But even more likely to be good by far. than Yellowstone's due for an explosion several Right, hundred thousand. exactly. Shantanu knows about that. Yeah. It's been 700,000 since. Right. Yeah. Right. But yeah. Yeah, Super volcano,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it would envelop the. Well. Sorry. Yeah. No. Exactly. I know Yeah. exactly what you're talking about. Yeah. Exactly. So. We read the same books, I can Right. tell. Absolutely. Something bad is bound to happen if you give it enough time. And civilization has been around for such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hat these timescales seem like very long, but on a evolutionary timescale, they're very short. Yeah. A million years on evolutionary timescale is really not much. And Earth's been around for 4.5 billion years. Yeah. So
That's, you know, a very tiny, tiny amount of time, really. But for us, that would be, I mean, can you imagine if human civilization continued at anything remotely like the current pace of technology advancement for 1 million years, where would we be? Yeah. I mean, I think we're either extinct or on a lot of planets. Yes, we should. Those are the two options. But given that, I mean, one, that's kind of as epic as one can think about things. I mean, literally. I mean, how did you make that concrete? How does that turn into SpaceX, Tesla, and PayPal? Well, so I thought about these things kind of in the abstract, not from the expectation that I would actually have careers in those arenas, but I wanted to be involved in at least one of them. And at first, I thought the best bet was going to be electric cars. Yeah. And so the area that I was studying was advanced capacitors. Right? So essentially capacitors that have an energy density exceeding that of batteries. Because they have a very high power density, but a low energy density. Yeah. We have a lecture to that effect. Oh, yes. Yes, no, we should do that. We'll get later. But yeah. Exactly. Obviously, if you could make a capacitor that had anywhere near the energy density of a battery, and with this incredibly high power density and its quasi-infinite cycle and calendar life, then you would have an awesome solution for energy storage in mobile applications. Yeah. So that I was going to sort of work on that and try to leverage the equipment that was developed for advanced chip making and photonics to create ultra-precise capacitors at the molecular And this is when level. you were going to go into grad school? Yeah, you had a brief stint at Stanford. That's right. For a PhD in applied physics? Applied physics, material science. Right. This is what you were, so even then you were thinking of kind of trying to do exactly. something in the space. Well, actually, this was to work on energy storage solutions for electric cars. Yeah. And I'd actually worked at a company in Silicon Valley called Pinnacle Research, which did advanced capacitors. They were electrolytic capacitors, sort of, but the problem, and they actually were pretty good. They had like the energy density of a lead-acid battery, which for a capacitor that's a big deal. But they used ruthenium tantalum oxide, and I think at the time there was maybe like 1 or 2 tons of ruthenium mined per year in the world. See. So it's not a scalable solution. Yeah. But I thought there could be some solid-state solution, say, using chip-making equipment. That was going to be the basic idea. But it was one of those things where I wasn't sure if success was one of the possible outcomes. And it's difficult to bound that problem exactly and say, okay. So you're saying I felt like this was a destined failure, is another way to parse that sentence. But anyway, sorry. No, I didn't think it would fail, but I wasn't sure that success was a possibility. Okay, yes. And generally, you want to embark on something, it's desirable to figure out if success is at least one of the possibilities. Right, exactly. Because for sure failure is one of the possibilities. Yes. But ideally you want to try to bracket it and say success is in the envelope of outcomes. Yeah. And I wasn't quite sure if that was the case. I think success on an academic level would have been quite likely because you can publish some useless paper, and most papers are pretty useless. We have a few. Don't take offense. Sorry. I mean, we have how many PhD papers are actually used by someone ever? No, that's a good point. Percentage-wise, it's not good. Yeah. So it could have been one of those outcomes where you add some leaves to the tree of knowledge. Yeah. Okay. Yeah. And that leaf is nope, it's not possible. Right. Like, right. there goes 7 years of my life. So that was one path, and I was prepared to do that. But then the internet came along, and I was like, okay, the internet. I'm pretty sure success is one of the possible outcomes, and it seemed like I could either do a PhD and watch the internet happen, or I could participate and help build it in some fashion. Like I just couldn't stand the idea of watching it happen. Yeah, yeah. So so I decided to put things on hold and start an internet company. And that was kind of we worked on internet, like publishing software, maps and directions, Yellow Pages kind of things. Yeah. And we had as investors and
customers, the media companies, so like New York Times Company, Knight Ridder, Hearst. And this was just at the early stages. I mean, this was like late It's 95. 95. Oh, so it's Yeah. really early stages. That's Yeah. really out the gate. Yeah, absolutely. And so then we, the reason we worked with the media companies is because we knew they had money. Like there was no advertising money in '95. Right, right. In fact, the idea of advertising the internet seemed like a ridiculous thing to people. Obviously not so ridiculous anymore, but at the time it seemed like a very unlikely proposition. And a lot of the media companies weren't even sure that they should be online. Right. Like what's the point of that? Yeah. And did y'all think that PayPal was just going to be a simple little internet way to, or do you think it was going to turn into the major kind of transaction processing engine that it is right now? I didn't expect PayPal's growth rate to be what it was. Yeah. So, and that actually created major problems. So we started PayPal on University Avenue. Oh. After the first month or so of the website being active, we had 100,000 customers. Really? Wow! I didn't realize it was. Yeah, it was nutty. Oh wow. And how did it start? How did people just even know to use it? And I mean, obviously, both buyer and seller have to be involved. Yeah. Well, we started off first by offering people $20 if they opened an account, and $20 if they referred anyone. Oh. And then we dropped it to $10, and then we dropped it to $5. As the network got bigger and bigger, the value of the network itself exceeded any sort of carrot that we could offer. So how much money did y'all spend with that kind of $5, $10, $20 incentive to get that critical mass going? That was a fair amount. I think it was probably $60 or $70 million. Oh wow. Okay, so it was a Yeah, it was- substantial. Oh, okay. So we're not talking peanuts here. Yeah, this is. Yeah, it depends on your relative scale. Yeah. It's a peanut to Google. Yes. No, that's right. That's right. Here's a peanut. Yes. Yes. I mean, like Google's got 50 billion, Apple's got, I don't know, 150 billion, some crazy amount of money. Wow, That's yeah. just cash. Yeah. Yeah. So it's not an so- outland. Well, yeah. No, I didn't realize. I didn't realize that was 1% so of Google's core. cash would be $500 million. So that's 0.1% of Google's. That's true. You're right. That's inexpensive. It's Relative to them, it's pretty inexpensive. Well, that's right. And then we just did a bunch of things to decrease the friction because it's just like bacteria in a petri dish. Yeah. So what you want to do is try to have one customer generate like two customers. Yeah. Okay, or something like that, maybe three customers ideally. And then you want that to happen really fast. You could probably model it just like bacterial growth in a petri dish, like, Yeah. and it'll just it'll expand very quickly until it hits the sides of the petri dish. And Yeah. it just slows down. And then after PayPal, then I mean, to some degree, especially us in Silicon Valley, we kind of understand the internet. We know people. I mean, PayPal's obviously of a scale that is noteworthy. But then SpaceX just seems really, like how did you decide that I'm definitely going to do that? And then like, what's the first thing that you do? Like, how do you even like go out? Like, I don't even know how to start trying to make a rocket company. Well, neither did I really. And in fact, the first three launches failed, so it's not as though it was like, spot on. It's like, did not hit the bullseye. But even getting the point that you're launching rockets, I don't even know how do you get there? And like, what did you do on, like, one, how did you decide? And then what did you do on day one? Like, who did you call, or did you write a plan? Did you start? I don't even know. Yeah, actually, I mean, the origin of PayPal or rather, SpaceX is that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y that we had not sent any people to Mars, because the obvious next step after Apollo was to send people to Mars. So, but what in fact happened was that we sent a few people to the moon, and then we didn't send anyone after that to the moon or Mars or anything. But if you'd asked people in 1969 what would 2013 look like, they would have said there'll be a base on the moon. We would have at least sent some people to Mars, and maybe there'd even be a base on Mars. There'd be like orbiting space hotels, and there'd be all this awesome stuff in space. Yeah. And that's what people expected. Yeah. And if you'd said, well, actually, the United States in 2013 will not be able to send anyone to orbit. But I'll tell you what will exist is that there'll be this device in your pocket that's like the size of smaller than a deck of cards that has access to all the world's information, and you can talk to anyone on planet Earth. Yeah. And even if you're like in some remote village somewhere, as long as there's something called the internet, they wouldn't know what that means, of course.
then you'd be able to communicate to anyone instantly and have access to all of humanity's knowledge. I said like bullshit. There's no way that that's going to be true. Right. And yet we all have that, and space is not happening. So I tried to figure out like what was the deal here, and this was like 2001. It was just a friend of mine asked me what I'm going to do after PayPal. And I said, well, you know,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space, but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that an individual could do in space because it's the province of government, usually large government. Yeah. But I'm curious as to when we're going to send someone to Mars. So I went to the NASA website, tried to figure out, like, where's the place that tells you that? And I couldn't find that. So I thought, well, like, either I'm like bad at looking at the website or they have a terrible website, because surely there must be a date. That should be a big date, yeah. Yeah, it should be like, you know, this should be on the front page. And then I discovered actually that NASA had no plans to send people to Mars, or even really back to the moon. Yeah. So this was really disappointing. I thought, well, maybe this is a question of national will. Like, do we need to get people excited about space again, and try to get NASA a bigger budget, and then we would send people to Mars. And so I started researching the area, becoming more familiar with space, reading lots of books, and